자, 이제 한국전쟁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남한 정부가 만들어지고, 북한 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1950년부터 53년까지라는 거, 연도부터 기억하세요. 1950년부터 53년에 끝나. 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을 했고, 그 다음이 알다시피 정전이죠. 정전 협상이 체결된 게 53년 7월이니까 50년 6월에서 53년 7월이니까 거의 만 3년. 물론 계속 싸운 건 아니에요. 전면전을 한 건 한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고지전을 했죠. 휴전선 부근에 고지를 놓고 그 거지를 탈환하고 다시 뺏고 뺏기는 고지전. 이때 정말 많은 희생자가 있었어요. 오히려 전면전 때보다. 군인들의 희생은 이 고지전 때 더 많았었죠. 자, 일단 한국전쟁 보겠습니다. 우리가 1945년에 해방돼서 48년에 남북한 모두 정부가 수립되죠. 그래서 3년 동안은 자, 남한은 미 군정, 소련은 소울 군정에다가 다시 이제 인민위원회에다가 권력을 이양했었고, 그런 다음에 48년에 남북한 모두 각각의 정부를 만들고 50년에 한국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1945년, 48년, 50년 이 정도의 연도는 기억하고 있어야죠. 자, 그러면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 들어가 보죠. 정부가 남북한 모두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외치며 반공 체제를 다졌고, 무슨 자신감으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분단 국가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이승만이 지금 뭐 했어? 남한만 단독 정부 만들자 해서 단독 정부 만들었잖아요. 분단했잖아. 그래놓고 이젠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무력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얘기지. 북진 통일을 외쳤어. 한편 김일성은 평화통일 공세를 벌이면서도, 그러니까 이승만은 준비도 안 됐는데 전쟁하겠다고 떠벌렸고, 김일성은 준비는 속으로 하면서 평화를 외친 거지. 실속은 김일성이 더 있죠. 김일성은 겉으로는 야, 우리 평화통일 하자 해놓고 실제로는 전쟁 준비를 했다. 아니 이승만이 맨날 북진통일 외치니 전쟁 준비를 해나갔다. 한편 미국과 소련 두 나라의 군대가 철수를 끝냅니다. 왜냐하면 남북한 모두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국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외국 군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군도 물러가고 소련군도 물러난다. 그게 49년이랬지. 미소 양군이 철수를 완료한 게, 군대를 빼기 시작해서 완벽하게 다 뺀 게 1949년 여름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그해 겨울까지 38도선 일대에서 남북 사이에 무력 충돌이,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 일도 없다가 아주 평화롭다가 1950년 6월에 갑자기 전쟁이 발생한 게 아니라 미국과 소련군이 철수하고 나서 휴전선 부근에 남한군과 북한군 사이에, 군인들 사이에 휴전선에서 계속해서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무력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긴 전방이고 후방에서는 몰랐지.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휴전선에서 군대 서로 죽고 죽이고 싸운다는 게 뭐 지금처럼 SNS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렇게 다 발달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뭐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은 있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38도선 일대에서 남북 사이에 무력 충돌은 자주 있었다. 한편 미군이 군대를 빼고 난 다음에 당시 미국이 어떤 선언을 하냐면, 유명한 얘기죠. 미국이 에치슨 이제 사람 이름인데 그 양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에치슨 라인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 미국은 태평양 방어선 일명 에치슨 라인에서 한반도를 제외하면서도, 이 말이 뭐냐면 이 에치슨 라인이라는 게 미국이 이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그 줄 안에 들어오는 나라만 미국이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냉전 시대였잖아. 공산권이
어떤 침략이나 도발을 하면 미국이 군대를 출동시켜서 막아주는 건 여기까지다. 일본까지답니다. 우리는 미국이 지켜주겠다? 아니, 지켜주겠다는 너무 웃기네. 공산주의가 어떤 침략을 했을 때 군사적인 개입을 하겠다라는 그 선 바깥쪽에 있는 거야. 그럼 에치슨 라인에 따르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혹은 당시 소련에서 혹은 중국 공산당이 자 내려온다 하더라도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게 바로 에치슨 라인이에요. 여기서 이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시켰죠. 한반도를 제외시키면서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을 통해 남한을 지원했다. 그러니까 에치슨 라인에서는 뺐지만 미국과 우리나라가 맺은 이 어떤 협정을 통해서 뭐 남한을 조금씩 지원하긴 했었다는 얘기고요. 한편 소련은 북한의 무기를 지원하고 북한이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그 계획을 소련 같은 경우는 승인을 했다. 또 중국 역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경우에는 북한을 도와서 참전할 것을 약속했다. 자, 소련도 공산주의 국가고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봐봐요. 중국은 우리처럼 1945년에 일본군과의 전쟁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곧바로 미군정, 소군정 들어오면서 일단 전쟁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중국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중국 안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전쟁을 했었어. 우리는 쉬었다가 전쟁한 거고 45년에 해방되고 48년에 각각 정부 세우고 50년에 전쟁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2차 대전 끝나고 5년 뒤에 내전을 한 거고 중국은 2차 대전 끝나자마자 내전을 한 거야. 국민당과 공산당이. 그러면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쟁이 얘네가 언제 끝났냐면 얘네는 48년에 전쟁이 끝나. 국공내전이. 그리고 공산당이 이겨. 승리하면서 중국 공산정부가 들어왔지요. 근데 이때 중국에서 국민당, 공산당 내전을 할 때 진짜 많은 도움을 준 게 우리나라 독립군입니다. 우리나라 독립군 만주에 나가서 활동했던 독립군 부대가 1945년 해방되고 못 돌아와요. 중국을 도와주느라고. 공산당 내전에서. 공산 쪽에서 싸워주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그러면 48년에 국공내전이 끝나고 나서야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돌아와요. 근데 내가 방금 말했죠. 공산당을 도와줬다고. 옛날 사회주의 계열이겠지. 그러니까 국공내전 끝나고 우리나라 독립군이 귀국할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한으로 오겠습니까? 북한으로 가지. 근데 얘네가 한두 명이 아니야. 게다가 그냥 독립군이 아니야. 국공내전에 참가했던 실전 경험이 있는 군인들이야. 이들이 무기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어? 북한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군의 이 당시 1950년 당시 북한군이 남한군보다 훨씬 더 활력 면에서나 경력 경험 면에서나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2년 뒤에 또 우리나라 전쟁에 개입하고 싶긴 아니 개입하고 싶구나 싶고 떠나서 얘네들 지금 전쟁에 개입할 여력도 없어. 사실 진짜 여력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왜 북한을 도와서 참전하겠다고 약속했어? 혈맹이잖아요. 자기네가 권력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준 게 정말 이 우리나라 독립군 부대가 얼마나 획획한 도움을 줬는데 그때 약속했어요. 피로써. 너희도 우리도 도와줄게 이렇게. 어, 그래서 안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어떤 우리나라를 둘러싼 중국, 소련, 미국. 미국은 봐봐. 냉전 체제에서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은 빠졌지. 에츠스나인 상황에서 빠졌는데 우리나라 북한 위에 있었던 두 공산주의 국가는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김일성 입장에서는 저러게 기회지. 남한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은 군사적으로 개입 안 하겠다고 빠졌어. 그리고 지금 중국의 도움을 받을 거면 지금 제일 낫지. 혈맹, 플러스 맹세한 사이가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약해져요. 그리고 지금 북한군이 세졌단 말이야. 독립군이 돌아오면서. 그렇다면 김일성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력을 확대할 때 지금 이때만큼 좋은 기회는
없었겠죠. 절호의 기회입니다. 게다가 분단이 점점 길어지면 통일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테니까 이산 가족도 거의 없고 이때는 아직 분단을 실감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단 말이야. 자, 그러니 이 좋은 시기를 김일성이 놓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만 보셔도 지금 우리 이것만 읽어도 아 북한한테 훨씬 더 어땠어 상황이 유리했구나. 에치슨 라인부터 여기까지 아 굉장히 북한한테도 상황이 유리했구나. 그래서 1950년 2월 25일 전면전을 시작합니다. 38도선을 넘어 전면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이승만은 눈만 뜨면 북진 통일을 외치면서 북한을 침공할 거라고 했는데 군대는 어디 있었는데? 없었어. 전면적인 남친을 감행했다. 3일 만에 그러면 3일 만에 서울이 뚫렸다는 얘기는요. 말을 하지 맙시다.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7월 말이 되면 아니 6월 25일에 들어왔는데 3일 만에 이제 일단 서울 점령했고 이승만은 가장 먼저 도망갔죠. 라디오로는 국민들한테 괜찮다. 우리 군이 잘 막아내고 있다 방송을 하게 하고 자기는 튀었어요. 자기는 미리 도망가고 국민들은 피난을 못 가게 했죠. 자, 그러다가 7월 말이 되면 한 달입니다. 7월 말, 6월 25일에 들어와서 7월 말 한 달 만에 어디까지 가냐면 낙동강까지 갑니다. 낙동강이 여기 있잖아. 이렇게. 우리나라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흐르는 이 낙동강까지 진출을 했다. 낙동강이 이렇게 부산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까지 크면 북한군이 여기까지 밀고 내려오니까 그제서야 미국이 아니 에치슨 라인을 이왕 이렇게 놔뒀으면 여기까지는 지금 자기네가 안 들어오겠다 해놓고 이제 북한군이 여기까지 밀고 내려오니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나? 아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의 말을 제일 잘 들을 만한 허수아비 혹은 봉 남한이 없어지겠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여기서 유엔이라고 말하지만 교수님 얘기하면 당시의 유엔은 미국이죠. 미국 주도니까 유엔은 북한의 남침을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유엔의 군대를 결성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까지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쭉 북한군의 공세로 한 달 만에 그러면서 다시 유엔이 군대를 보냈죠. 국군과 유엔군은 어딜 자릅니까? 여기까지 지금 다 봐봐요. 여기까지 먹히고 이만큼밖에 안 남았. 이게 가능한 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 중국군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일본군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당시에 오케이. 어쨌든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허리를 쳤습니다.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전세를 역전하고 다시 9월 28일 서울을 찾았으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된다 그랬지. 서울이란 도시에 정말 수많은 비극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계속 뭐가 바뀌는 겁니까? 적국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로 자 원래 서울에 이렇게 살고 있었어 사람들이 근데 이제 북한군이 내려왔어? 그럼 여기서 북한군이 이 서울에 있는 애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주로 처벌했냐면 자본가, 친일파,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처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가족이 북한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원한을 갖겠지요. 그런 다음에 피난을 갔다가 다시 유엔군과 국군이 서울을 수복하고 북한군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북한군이 들어왔을 때 다치지 않고 멀쩡했던 사람들한테까지 원한이 가겠지. 쟤네들 우리 엄마 아빠랑 죽었는데 저것들은 멀쩡해. 보복을 했습니다. 또 잡아 죽였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북한군이 내려와요. 서울이 한 번 더 뺏깁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또 보복을 하겠죠. 그래서 정말 비극적이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국군과 유엔군이 와서 9월 28일 날 서울을 찾았는데 어디까지 다시 또 올라가냐면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해 10월 말에는 압록강까지 진출했다 올라갔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이제서야 중국은 이렇게 되면 자기네 국경까지 위협하겠지. 그래서 중국이 개입합니다. 그러나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을 돕기 위해 참전한 중국군에 밀려 또다시 서울. 그래서 너무나 많은 비극이 있었어요. 서로 죽고 죽이는 보복 때문에. 뺏겼다가 찾았다가 또 뺏겼어요. 서울을 뺏기고 평택 인근까지 후퇴했다. 이거를 우린 1951년 굉장히 추운 겨울 1월 4일 날 후퇴했기 때문에 일사후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38도선 부근에서 전선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교착되자 소련의 제안에 따라 전쟁을 쉬는 정전협상이 시작됐다.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최초에 북한군이 쭉 밀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낙동강 방어선까지 이렇게 밀렸죠. 그래서 자 여기가 유엔군 잠깐만요. 순서대로 다시 한번 봅시다.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 낙동강까지 쭉 밀려갔었어. 그러다가 다시 유엔군이 개입을 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밀고 올라가면서 서울을 찾고 올라갔어. 어디까지? 낙동강까지. 압록강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올라갔는데 여기서 중국군이 10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6월 말에 전쟁 시작해서 6월 말에 전쟁 시작해서 유엔군이 9월에 들어와서 9월 말에 서울 수복하고 다시 올라갔는데 중국군이 10월 달에 뭐 한 겁니까? 개입한 겁니다. 또 밀리죠. 또 밀려서 서울을 뺏기고 여기까지 내려간 겁니다. 중국군이 최대 가장 많이 내려온 게 여기까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월 4일 날 중국군이 10월 달에 들어와서 쭉 내려오니까 일사후퇴가 나왔던 거고, 일사후퇴 때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1951년 7월 시작된 정전협상은 군사 분계선, 정전 감시 체제, 포로 교환 등을 둘러싸고 협상이 2년이나 이어진 겁니다. 협상이 3년 내내 싸운 건 아니에요. 아까도 봤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전면전이 아니라 휴전선 부근에서 고지를 서로 뺏고 뺏기는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고 이때 수많은 군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정전 협상을 반대한 이승만 정부의 불참 속에 이승만은 안 돼. 야, 우리 이때 통일해야 돼. 정전 안 돼.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불참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휴전 협정문에는 이 남한의 사인이 없어요. 여기 나왔잖아. 그럼 누가 휴전한 건데? 유엔군과 북한군, 중국군. 그 전쟁의 당사자인 우리는 없어요. 정전협정에 없어요. 여기 사인한 게 1954년 7월 27일 유엔군 사령관, 미국이죠. 북한군, 김일성이랑 당시 중국군 사령관. 그래서 2022년이 되도록 우리는 없어요. 이때 맺게 된 정전협정에서 종전이 아니랬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깐 쉬는 거야. 휴전. 하나의 군사 분계선을 긋고 그로부터 쌍방이 2km씩 후퇴해서 그래서 만든 게 비무장지대죠. DMZ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반도의 외부로부터 어떠한 무기도 추가로 반입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를 개발했죠. 정전 상태의 감시와 유지를 위해 군사정전위원회와 뭘 만들었습니까? 중립국감독위원회. 그래서 지금도 우리 휴전선에 가면 유엔군이 나와 있죠.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운영한다. 군사분계선 이외의 조항은 대부분 사문화돼서 없어졌다는 얘기고요.
1956년 미국이 무기 반입 금지의 무효를 선언한 이후에는 각각 남한과 북한은 모두 당연히 미국과 소련, 중국 이런 나라 각각 서로가 서로의 지원을 받아 군비를 증강해 왔다. 지금은 비교가 안 됩니다. 현대전쟁은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의 군사력은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훨씬 세지 않고 그 말해 뭐합니까? 경제력인데. 1990년대에는 북한이 정전관리기구를 해체했고 비무장지대도 실제로는 무장 상태에 있었다. 2018년에야 남북은 이 구역의 군사시설을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말이 비무장지대였지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2018년에 서로 철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쟁은 정말 많은 걸 남겼죠. 여기 보시면 민간인 사망자와 군인 사망자가 나오죠. 중국군 진짜 많이 죽었죠. 중국군, 북한군, 남한군, 민간인 사망자, 그 다음에 유엔군. 한국전쟁은 엄청난 일정 물적 피해를 낳았다. 남북의 군인과 민간인 수백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으며 수십만 명의 전쟁 고아와 과부 그리고 천만 명에 가까운 이산 가족이 생겼다. 수많은 주택, 건물, 도로, 교량이 등이 파괴되었으며 사실 2차 대전 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지만 우리나라 자체가 전쟁의 장소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린 일단 일찍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그래서 2차 대전 때 피해라기보다 남북한 모두 엄청나게 타격을 받은 건 한국전쟁 때입니다.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미국이 진짜 많은 폭탄을 쏟아부었어요. 남북한 모두에. 그래서 초토화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식민지 시대 때 북한의 발전소라든지 공장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 그게 다 파괴된 것도 한국전쟁 때입니다. 남한도 마찬가지고. 산업시설도 막대한 피해를 입어 남북한 모두 폐허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한의 제조업은 절반 가까이 파괴됐고 북한은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아무래도 덕지였으니까 미국이 더 많은 폭탄을 갖다 쏟아 부었겠죠. 전쟁 과정에서 특히 민간인의 희생이 컸다. 북한은 반동 분자를 몰아낸다는 명분으로 우익 인사들을 학살했고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도 북한에 협력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학살했다. 이게 큰 상처로 남아서 오랜 세월 동안 남북한 모두를 힘들게 했죠. 이 밖에 폭격이나 상호 보복으로 아까 같이 서울이 뺏고 뺏기고 뺏고 뺏기는 그러면서 정말 희생된 민간인들이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전쟁의 결과 남한과 북한의 남북 분단은 고착화됐고 한반도는 냉전의 최전선이 되었다. 지금까지도.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 미군을 한국에 주둔했고 지금도 남한에는 다른 나라의 군대가 와 있습니다. 아직도요? 아직도 있잖아요. 미군 용산기준 이전했지만 미군 거긴 우리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저기 비용하고 있고요. 걔네가 거기를 어떻게 오염시켰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오염시켰는지. 그래서 영화들 나오잖아요. 괴물. 미군 기지에서 화학물질 같은 게 쏟아져 나와서 이제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이상한 기형의 괴물을 낳았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 몰라요? 우리나라 땅이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미군 기지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왜 이래? 평택 기지도 있고 되게 많아요, 기지. 우리는 아직 독립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아까 우리 봤잖아. 정전협정에서 남한이 빠졌기 때문에 우린 지금도 전시작전권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알고 있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없어요. 한미연합사령관, 즉 이게 있습니다. 미국에게. 우리가 근대사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독립된 국가에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오는 건 독립국가가 아니었잖아, 진정한 의미에. 아니, 생각해봐.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우리나라 범위 안에 다른 나라 사람이 무기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 미군 기지를 갖고 있고 거기는 우리가 아예 못 들어가는 곳이야. 우리나라인데. 알겠어요? 이때 왔어요, 이때.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어요. 사회주의권에서 위상이 높아진 중국은 북한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일본은 이때 2차 대전 때 전쟁에 졌던 일본이 한국전쟁으로 엄청나게 경제 발전을 이뤘죠. 왜냐하면 미국이 본토에서 무기를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너무 머니까. 태평양 건너서. 그래서 일본에다가 많은 군수 공장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특수에 힘입어 경제 성장을 이루고 기술 이전도 많이 했죠. 미국이 일본에게. 군사적 재무장을 해서 동아시아 방공전선의 한 축을 이루었다. 사실 미국은요, 우리랑 일본의 관계 따위는 신경 안 씁니다. 자기네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면 우리와 일본은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 일본한테 사과를 받은 적 없으니까. 하지만 미국은 무조건 잘 지내라고 하는 거지. 왜? 둘 다 지네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지. 그러니 오죽하면 미국은 미 군정시절에 친일파 일본 애들을 그대로 다 썼잖아요. 독립, 얘네는 무슨 상관이야. 자기한테 상관없는 거지. 지네 말 잘 들으면 되는 거였죠. 자, 전쟁으로 이념 대립과 적대 감정도 깊어졌다. 남과 북에서는 각각 빨갱이, 반동분자로 낙인 찍히면 사실상 그 사회에서 배제되는 흑백 논리가 커졌다. 남북의 정권은 전쟁에 대한 공포증과 상호 적대감을 활용하여 어떠한 불만이나 도전도 허용하지 않은 뭘 만들어?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뭘 만들어 갈 겁니까? 독재 체제를 만들어 갈 겁니다. 자기네에게 대항하면 다 너 그거 아니야? 남한에서 너 빨갱이 아니야? 이러면 이제 다 입을 다물죠. 전쟁에 너무 아픔이 컸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너 반동분자 아니야? 이러면 숨도 못 줬겠죠. 이러면서 김일성은 자기의 경쟁자들을 제거했고 이승만은 자기의 경쟁자들을 제거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거야.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나라의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잊었겠지. 그런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모습이 없어졌으니까.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드라마틱한 발전 그 속도를 말을 해주면 어떤 예를 드냐면요. 이런 모습이 1988년에 88 서울 올림픽을 했단 말이야. 이때가 불과 53년의 모습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예를 드냐면, 자, 이런 예를 듭니다. 어떤 아이가 있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얘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항상 뭐 꼴등에서 두 번째야. 근데 어느 날 얘가 생각을 해. 얘가 고2 3이 됐습니다. 고2 때까지 역시 공부를 안 했어요. 고3이 됐어요. 고3 돼서 얘가 생각해. 나 너무 놀았는데? 공부해서 서울대나 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야, 기본 실력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까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2년, 초등학교 6년, 8년 동안 공부라고 안 하네. 고3 때 공부나 좀 할까? 그것도 뭐라고 말했어요? 되게 시큰둥하게 서울대나 갈까? 이렇게 서울대 간 겁니다. 그게 한국이야. 그게 남한의 경제 발전의 속도와 과정을 보여주는 이입니다. 이런 모습이었다고 기분이 초콜릿 하는 시절이었단 말이야. 다 아무것도 없고. 근데 얘네가 우리 진짜 열심히 좀 노력 좀 해서 세계 GDP 10위권이나 들어볼까? 그럼 사람 누가서 미친 거 아니야? 이러겠죠. 너네는 한 200년 걸렸어? 우리는 50년이면 될 것 같은데. 그 고3이 쳐놀다가 나 너무 지루한데 이제 심심한데 공부나 좀 해서 서울대나 갈까? 서울대 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세요. 이거. 그래요. 이 모습이었어요. 비포장도로는 대부분이었죠. 오늘 개인적으로 잠깐 이제 선생님 어머니랑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1970년대 초에 1960년대 말에 일산을 지금의 일산이잖아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이 다 비포장도로였다. 포장이 안 돼 있었다. 거긴 정말 그런 산간지방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머니? 그랬더니 1968년이었대요. 1968년.
없었겠죠. 선생님 어머니는 1960년대 지금의 서울 청계천에서 빨래를 빠셨어요. 빨래. 빨래. 빨래 어디 가서? 청계천에서 빨래를 빠셨어요. 아,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도대체 그때가 언젠데 어머니 그러면. 아, 그때가 70년대 초에도 선생님이 막 태어나고 났을 때도 청계천에서 빨래를 빠셨다는. 아, 정말 드라마틱한 성장이죠. 한국전쟁 시기의 민간인 희생 사건. 51년도 그림인데 한국에서의 학살, 프랑스 파리 피카소 박물관에 한국전쟁 기간에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비극을 묘사한 피카소의 작품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수만 명의 국민보도연맹 가입자들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처형당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국민보도연맹 사건, 문학작품에도 많은 배경으로 나오죠. 1948년에 한국전쟁 전이잖아. 정부가 남한 정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 얘기 아니고요. 48년 정부가 좌익 전향자들을 보호 지도한다는 명분으로 조직한 단체로 원래 취지와 달리 좌익과 관련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켜서 죽였어요. 48년에 만들었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나니까 야 니네 봐봐. 한국전쟁이 일어나니까 니네가 좌익 옛날에 좌파 사회주의자들이었잖아. 그런데 지금 북한군이 내려오면 얘네들이 북한군의 만세를 부르면서 남한 정부가 없어지게 도움을 줄 거 아니야. 그러니 미리 죽여야지 하고 죽였는데 이미 48년 당시에 사회주의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뭐 했다고? 그냥 죽였어요. 몇 명을? 수만 명을. 선생님이 일본이랑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식민지 시대 때도 이렇게 일본군이 수만 명을 죽인 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 수만 명은 누가 죽였는데? 이승만이. 경남 거창 등 지리산 인근에서는 좌익 유격대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역시 많은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 충북 영동 노근리에서는 미군이 피난민 행렬에 발포해서 또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다. 자, 이건 남한에서 있었던 민간인 학살이고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고 북한군 역시 각지에서 인민재판을 열어 자기들에게 자기네들을 환영하지 않거나 적대적인 사람들을 처형했고 전라남도 영광과 함경남도 함흥 등지에서 많은 민간인이 죽었다. 남북한 남한군, 북한군, 미군 이렇게 쌍방에 의한 대규모의 민간인 희생은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적대감만을 강화했다. 전쟁은 너무나 많은 아픔을 남깁니다. 단지 사람이 죽고 다치는 걸 떠나서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기죠. 한국전쟁을 쭉 봤습니다. 한국전쟁과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요? 이제 역시 내전을 끝내고 좀 휴전까지는 아니고 이제 걔네가 이제 평화 협정을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의 뉴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몰려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내전이에요. 에티오피아 내전만 가고도 뭐 6만 명이 사상자만 6만 명인가요? 그것도 내전이기 때문에 정말 아픔이 큽니다. 거기다가 특히 이제 그쪽에서 일단 아프리카나 그쪽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면 그게 많죠. 집단 강간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 전쟁에서 희생자에서 어린이들의 어떤 집단 살해, 인종 총독 그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가 1950년부터 53년간의 한국전쟁을 봤지만 지금까지도 이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는데 아직도 2022년에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